인류의 진화를 선형적으로 표현한 이 그림은 잘못됐습니다. 통상 진화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이 퍼지면서 진화론은 심각한 오해를 받아왔는데요. 인류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이 그림의 왼쪽에는 대개 침팬지 같은 인류의 조상이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직립 자세로 바뀌어 갑니다. 이 그림 속 주인공들은 생물의 분류 체계 중에서 사람 속에 속한 여러 종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사람 속에 속한 여러 종들 중에선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만 빼고 싹 다 멸종한 상태입니다. 사람 속에 포함된 여러 종을 이렇게 한 줄로 배치해두면 사람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뀐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전 단계보다 더 발전했다고 믿게 됩니다. 사실 진화론에 대한 오해는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생존이라는 용어에서 시작됐는데요.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의미의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1등만 살아남는다는 오해를 사기 시작했고, 호모사피엔스는 진화의 정점에선 가장 우월한 생명체로 등극했으며, 나아가 같은 사피엔스끼리도 백인이 더 우월하다는 논리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윈도 진화론을 쓸 때 고등이나 하등과 같은 단어는 피하려고 했다는 점인데, 다윈도 진화론이 이렇게 잘못된 파장을 일으킬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진화는 더 강하고 우월한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환경에 잘 적응해 번식하는 것일 뿐이고, 정해진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는 우연한 변화에 가깝습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종은 모두 특정 시점과 특정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생물들일 뿐입니다. 그러다 기후나 서식지가 바뀌고 다른 생물종에 압력이 주어지면 환경 변화에 맞게 진화하지 못하고 멸종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 속에서 사람 속의 다른 종이 더 발전하거나 더 많이 진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인류의 진화적 역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화석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이 그림에 담긴 정보는 더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조지아 드마니시의 동굴에서는 각기 다른 5종의 두개골이 발견됐는데요. 여기엔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를 비롯해서 호모 에르가스터, 호모 루돌펜시스처럼 낯선 사람종도 포함됐고, 이 5종이 모두 같은 종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시 말해 초기의 호모 사피엔스가 모두 같은 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석이 발견된 드마니시가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인류가 아프리카 지구대에서만 진화했고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고 알려진 기존 상식이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 대부분 아프리카인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초기 종은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돼 있었고, 뒤엉킨 종 간의 관계도 복잡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와 다른 모든 인류가 살았던 시대를 지나 지금으로부터 약 60만 년 전 사이에는 이전의 인류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초기 인류가 등장했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유독 흥미로운 이유는 여기서부터 사람 속의 다른 3개 종이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호모 사피엔스고 나머지는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화적 연결고리를 확신하기에는 화석 기록에 커다란 구멍이 존재합니다. 현대의 호모 사피엔스는 약 5만 년 전쯤에야 유럽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는 훨씬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모로코의 대서양 해안 지역에서 31만 5천 년 전에 살았던 현 인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생물의 분류 체계에서 사람 속에 속하는 여러 종은 차례대로 등장한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인류의 진화를 보여주는 몇몇 유전학적 근거와 인류 역사의 상관관계는 더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 생물학은 유례 없던 혁신을 이루게 되는데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인간이 가진 DNA 30억 쌍 염기 정보를 모두 밝히는 인간 유전체 연구 프로젝트, 일명 게놈 프로젝트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후 멸종된 사람종에 대한 고대 유전학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그 첫 시작은 현생 인류와 가장 가까운 친척 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약 4만 년 전쯤 멸종한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어떤 관계였는지 새롭게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현대인과 네안데르탈인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된 시점이 약 50만 년 전으로 확인됐습니다. 됐으며 약 5만 년 전쯤엔 서로가 관계를 맺어 자손을 낳았고,
그런 일이 꽤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은 데니소바인과도 자손을 낳은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가 모두 같은 시기에 살았고 심지어 같은 동굴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데니소바인에 대한 자료는 아직 부족해서 정식 학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외모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어도 이들과 네안데르탈인과 인간 사이에 여러 차례 종간 번식이 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교차 번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멸종한 다른 종의 특수한 유전자는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DNA 풀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니소바인은 혈액 속에서 산소를 조절할 수 있는 특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티베트인이 이 유전자를 물려받아 고산지대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저지대에 사는 다른 민족에서는 유전적 부동으로 알려진 현상에 따라 이 유전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은 통증을 느끼는 문턱이 낮았는데요.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파보 교수 연구팀은 현대인 중 일부가 이런 통증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물려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통증을 자주 느낀다고 발표했습니다. 종간 번식으로 수많은 질병이 생겼다고 추정되기도 하는데요. 크론병, 몇 가지 형태의 낭창, 심지어 제2형 당뇨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간 번식으로 물려받은 유전자가 전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종간 번식을 선호했던 것은 현재 인류의 몇몇 중요한 진화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진화에 있어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진화가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대인은 이제 더 이상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 진화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언뜻 보기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 환경을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고, 특정 환경에 적응하도록 인간을 진화시킨 자연 선택의 압력을 완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한 가지 종에서 다른 종이 생기는 과정, 종의 기원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개체 사이에 충분한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특정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하는 과정, 자연 선택인데, 이런 변화를 위해선 유리한 돌연 변이를 후대에 물려준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연 선택으로 진화가 이뤄지는 존재입니다. 첫째로 현대인들은 개개인이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님과 완전히 똑같이 생기진 않았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개개인은 부모 중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대 문명과 정보기술과 같은 환경이 현생 인류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개체 간의 차이점과 자연 선택의 압력은 변화의 동력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호모사피엔스가 조만간 새로운 생물종으로 갑자기 진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종의 진화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변화가 제대로 고정되고 종끼리 뚜렷하게 구분되기까지 최소 100만 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인류가 존재한 시간은 이제 겨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대 인류가 자연 선택에 의해 새롭게 진화한 명확한 사례는 바로 우유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포유동물에게 최고의 먹이인 우유 속에는 성장기 인체에 필요한 모든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어린 포유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젖당을 잘 소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 유아기를 지나 이 효소가 필요 없게 되면 효소 생산이 중단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성인의 3분의 2는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고 복통, 구토, 설사나 속이 부글대는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연변이 유전자가 인간에게 생겨난 건 겨우 9,000년 전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사냥과 채집을 하던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혁명 이후 키우던 가축에게서 얻은 우유가 훌륭한 에너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소화하는 기능은 생존에 이로운 기능이 됐고, 이 돌연변이 유전자는 유럽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인은 거의 100%에 가깝게 젖당 분해 효소가 지속되는 반면,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10%로 뚝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어른들이 사는 지역은 목축업과 낙농업을 해온 지역입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 곳곳에서 유전자들은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왔는데요. 근래의 유전학 연구가 말해주듯 인류는 여전히 진화하는 중입니다.
이 영상은 세멘파커스 출판사의 도서 당신이 인간인 이유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현생 인류의 조상에 대한, 인류의 기원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봤을 텐데요. 이 책은 인류의 기원에서 시작해서 인간이란 과연 무슨 뜻이고 과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인간 존재의 팩트를 파헤치는 재밌는 과학 도서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 세포생물학 박사 마티 조프스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유전자와 진화론,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까지 근거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고 싶은 분들께 도서 당신이 인간인 이유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